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집값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값은 우리 제일 핫한 이슈죠. 한국에서 지난 한 4, 5년 동안 집값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사실 뭐 공중파 방송 같은 데서 거의 매일매일 뭐 강남의 집값을 뭐 중계를 하고 이런 나라는 뭐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정부, 지금 현 정부가 들었을 때부터 이제 집값 대책에 대해서 엄청 나왔잖아요. 그때 마침 제가 딱 트레이더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도 이런 정책들 막 나오고 특히 진보 정부에서 이런 정부 나올 때 집값이 좀 올랐는데 요번에도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책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세금이 복잡해서 야, 이게 진짜 내가 거래했던 파생 상품보다 더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세금, 뭐 청약제도, 뭐 민간 임대 사업자, 뭐 임대차 3법 이런 거 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동산 쪽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경지에 와 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와서 저도 이 샌프란시스코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 한번 보고 싶고 해서 한번 쭉 봤거든요. 우선 집 구경 좀 한번 하시죠. 여기는 그 알트 프라자 파크라고 그 공원인데요. 여기 샌프란시스코는 그 공원들이 그 언덕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울퉁불퉁하고 언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언덕의 제일 위가 이제 뷰가 제일 좋은데 이제 360도로 쫙 보이는 거죠. 그런 곳에 되게 그 공원이 있어요. 꼭 딱 그 공원 자리에 무슨 주상복합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 제일 위에 꼭대기 좋은 자리는 이렇게 공원이 있고요. 이제 그 공원 근처에 있는 집들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집들이 좀 살기 좋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보면 이렇게 집들이 그 아래쪽으로 360도로 이렇게 쭉 나가서 쭉 있는 거죠. 좀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성 도미닉 성당인가요? 그런 거 이제 하나 지나갖고 보니까 다시 이제 또 하나 그런 이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은 약간 더 높이가 더 낮은 쪽에 있는 건데 그 주위에 예쁜 집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공원이 제일 톡 올라와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집들이 그 공원을 주위로 쭉 있고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집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요.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집들이 되게 모양이 좋아 보이는데 이게 무슨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예쁜 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원인데요. 이거는 그 뮤어 공원이라고 금민거 바깥쪽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외곽 지역인데 이 공원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이거 이제 조금 그 아까 그 공원 쪽에서 좀 내려오면은 이제 주택가긴 한데 좀 더 시내 가까운 데인데 이쪽은 조금 이렇게 더러워요. 길거리에 저런 뭐 쓰레기도 좀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저런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아까 그런 집들보다는 조금 뭐 더 안 좋아 보이죠?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는 그 일본 타운인데요. 그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는 것 같고요. 그 일본식으로 좀 마련돼 있고 뭐 슈퍼마켓도 있고 일본식 그런 장식도 있고 여기는 그 리틀 이태리라고요. 이태리 그냥 한두 군데 블럭 정도 조그만 그 블럭이 있는 거고 이게 넘어오니까 이제 이게 차이나타운의 시작인데요. 역시 차이나타운은 되게 큽니다. 차이나타운은 이것저것 뭐 많이 있고요.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전형적인 차이나타운이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사실 또 코리아타운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저희가 또 집만 볼 게 아니라 관광객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케이블카라는 건데 케이블카라 그러면 우리가 되게 이렇게 하늘로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케이블카라고 그러는 거는 저렇게 이런 기차 같은 요 한 개짜리 그 레일 따라 가는 저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 유명한 관광지 그 피어 39인가요? 그 앞쪽으로 갔더니 사람 엄청 많고요. 여기는 뭐 코로나고 뭐고 간에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공연도 하고 있고 뭐 나름대로 재밌고 여기 이제 부둣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저기 그 바위 섬이죠. 그 유명한 감옥 있다는 그리고 금문교도 보이고 뭐 이렇습니다. 부두의 그 전경입니다. 그 피어 39의 그 주차장 저기다 주차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선 기사 이거 하나 보시죠. 그 기사의 내용은 그 미국 집값이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18.8% 올랐다. 이게 레코드 하이다. 뭐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 이 S&P 인덱스라는 건데 이게 1987년에 시작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일 높은 거다. 그리고 이유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모기지 이자율이 낮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홈 세일즈가 좀 숫자가 작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우리나라나 비슷하죠. 그래서 현상은 여기는 이제 집 살 때 그 비딩을 해갖고 이렇게 사는 구조인데, 그래서 비딩 할 때마다 뭐 비딩 워가 생긴다, 뭐 엄청 많은 사람이 몰린다 그런 얘기고요. 특히 그 생애 최초 바이어, first time 바이어가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33%였는데 지금 27%로 줄었다. 그러니까 first time 바이어들이 더 집 사기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하고 다른 기사 몇 개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미국의 해결책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 정부의 대책으로 금리 인상인데요. 사실 이 금리 인상은 집값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는데 그 집값 상승을 주거비의 상승의 이제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처 차원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집값 대책의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렌트비 안정이 우선 목표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은 금리 인상을 더 선제적으로 했죠.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 증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되게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잘난 척 좀 했는데, 인플레이션 전체적인 걸 본 게 아니라 한국의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집 사는데 못 빌리게 하려고 올린 그런 이유가 적지 않은 거죠. 그 미국은 타겟이 그 렌트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뭐 전세값 뭐 이런 렌트비를 낮춰보려는 게 그 주로 타겟인데, 우리나라는 그 타겟이 집값 자체를, 매매가를 낮추겠다 하는 게 타겟인 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대책은 같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대책은 같지만 타겟이 다르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대책은 이제 금리 인상이었고요. 시장은 이제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코로나 이후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 재택근무가 많아지니까 그 커머셜 빌딩에 대한 그 수요는 이제 줄고, 또는 가만히 있거나 줄고, 그다음에 하우징에 대한 그 수요는 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냐면, 새로운 이제 건물을 질 때는 커머셜 빌딩을 짓는 것보단 주로 하우징을 많이 짓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우징이 잘 팔릴 테니까. 그래서 그쪽을 많이 짓고, 또 가능하면 커머셜 빌딩도 부숴가지고 뭐 레지덴셜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또 아니면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도 그 레지덴셜과 커머셜에 똑같은 그런 수요와 공급이 생겼기 때문에 똑같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그 집이 그 상업용 건물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현상의 주범은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이 상업용하고 주거용하고의 차이를 보면은, 양도세는 상업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어느 정도 공제만 있고 그냥 보통 일반 소득세처럼 이렇게 그냥 그 양도세를 내게 돼 있는데, 주택의 양도세는 엄청 복잡하잖아요.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고 뭐 되게 복잡하고, 또 2가구 3가구 되면은 조정지역 뭐 조용지역 아닌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엄청 중과하잖아요. 그래서 뭐 양도세가 뭐 85%를 넘어가고 뭐 그런 현상도 생기고 하니까, 일단 양도세에서 엄청나게 주택 쪽이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는 종부세 얘긴데, 종부세라는 거는 부동산세니까 커머셜이든 뭐 레지덴셜이든 다 내는 건데, 그 공제가 달라요. 그 상업용 빌딩은 공제를 80억인가 90억인가 해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대해서는 공제가 뭐 1가구 1주택이면 9억, 뭐 아니면 6억, 뭐 이렇게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나 양도세 양쪽에서 엄청나게 세금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집값 쪽에 그 세금을 보면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중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세대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았는데, 뭐 자식이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분리를 시켜가지고 또 자식한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대 분리가
이런 세금 관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또 하나 또 재미나는 현상은 뭐냐면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루는 현상도 생기는 거죠. 우리 그 청약제도가 그 부양가족이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청약제도가 여러분들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84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게 부양가족이거든요. 부양가족이 35점인데 본인 빼고 나면 부양가족 6명까지 할 수 있어요. 한 명당 5점이에요. 그래서 5, 6, 30점인데 그 5점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데 부양가족 6명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 부양가족은 다 같은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식들, 뭐 부모님, 장인, 장모까지 해야 그 6명 되거든요. 그런데도 뭐 84점짜리 만점짜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점수를 높은 점수를 만들면 뭐 분양가가 싸가지고 막 10억 뭐 20억 이렇게 남으니까 뭐 불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 청약할 때 신주 청약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 주, 두 주 하면은 그거에 엄청난 사람 모이잖아요. 증권사 뭐그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공돈이라면 50만 원, 500만 원 정도만 돼도 난리가 나는데 뭐 이게 10억, 20억이 되니 불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제도 또 좀 작은 분이지만 청약제도 이런 게 잘못되니까 웃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은 그 해결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 그 수요가 별로 없는 상업용 건물은 늘어나고 수요가 많은 주거용 건물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그 상가주택 알죠? 상가주택은 뭐냐면 건물은 하나인데 뭐 1층하고 2층은 상가고 3층하고 4층은 뭐 이제 주거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1층, 2층은 상가로 임대를 하고 뭐 3층, 4층은 뭐 원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보통 그 임대료가 그 매매가보다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3% 많이 받아야 4%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요즘 종부세가 6% 나와요. 그 세대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가 주택의 세대수가 많아져가지고 그 6%가 나오니까 그 렌트비 3% 받아서 종부세 6%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상가로 바꾸는 거죠. 상가로 바꾸면 공실이 나서 잘 안 나가죠. 그래도 뭐 6% 내는 것보다 나니까 그걸 상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필요했던 그 집들이 다 없어지고 전부 상가로 바뀌거나 공실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 경우엔 더해요. 요즘 예전에 오피스텔은 그 오피스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요즘 오피스텔 한번 가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거의 없습니다. 다 상가용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런 복잡한 세금 제도가 시장이 움직여야 될 방향과 거꾸로 가가지고 시장을 점점 더 왜곡시키는 거죠. 시장의 왜곡은 자원의 낭비고요. 또 나중에 한꺼번에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세금제도, 무슨 청약제도 이런 거를 너무 단기적으로 또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런 복잡하고도 또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빅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이 요즘 구인난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